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해축팬 297화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더빌 리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거를 사실 빅매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최고의 빅매치고 사실 리그 전반을 놓고 봐도 가장 큰 경기 중에 하나죠, 이 경기가.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리뷰 경기를 선정을 할 때 빅6끼리의 경기를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 경기는 생각보다 체급차가 나면서 다소 좀 아쉽게 끝난 경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맨유, 맨시티 다 굉장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려하는 팀들 간의 대결이긴 했는데, 경기 내용을 놓고 보면은 그냥 최상위 팀과 최하위 팀의 경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좀 그쵸.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래도 리뷰는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부터 살펴보자면, 맨유는 이제 주요 수비진의 부상으로 인해서 달로, 맥과이어, 에반스, 린델레프가 백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상으로 빠져있던 바란과 레길로는 벤치에 앉았는데, 또 이제 방금 전에 경석이 형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바란이 전술적 이유로 네, 좀 배제됐다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해요. 인터뷰가 있어요. 그 테너한테 아니 바란이 벤치면 다들 물어볼 거 아니야. 혹시 뭐 부상 당했나 또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사에 따르면은 이것은 전술적 결정이다라는 답변을 테너가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떻게 바란을 맥과이어 에반스를 내면서 이게 어떻게 전술적으로 이게 오보인가? 내가 오보를 봤나? 뭐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맨유 네. 수비진을 언급할 거기 때문에 여기선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터너 감독에게 또 다른 비판이 가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맨유의 라인업을 다시 한번 이어서 살펴보자면, 에릭센 그리고 암라바트가 3선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맥토미니가 공격형 네. 미드필더 정도의 위치를 하면서 또 이 자리에 뛸 수 있는 마운트는 벤치에 앉았죠. 아무래도 뭐 맥테오민을 낸 것으로 봐서는 이제 오늘 맨유가 어떤 축구를 펼칠지 약간 보이는 그런 선발 라인업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 맨시티는 스톤스를 활용한 3-2-4-1 내지는 4-2-3-1 정도를 네. 가동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시티즈상의 포메이션은 스톤스가 3선에 위치한 3-2-4-1가 맞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스톤스가 센터백으로 네.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4-2-3-1로 또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릴리시가 또 오랜만에 리그 네.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펼치면서 그릴리시, 실바, 알바레즈, 포든이 2선을 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스트는 나온 것 같고, 선발 라인업만 봐도 이제 맨유에서 좀 결장자도 많았고, 그다음에 안 나오는 선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선수들의 면면만 봐도 이건 맨유가 좀 뒤지는 경기다 이렇게 좀 깔고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맨유 포인트부터 이어서 네. 살펴보자면, 일단 이번 시즌의 맨유의 빌드업은 당연히 오나나부터 시작이 되죠. 네, 일단 굉장히 인상적인 게 오나나가 빌드업 시에는 거의 센터백이랑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센터백의 맞아요. 한 명처럼 또 활동을 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신기하다. 오히려 에데르송보다도 맞아요.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나나가 사실 저희가 맨유 경기를 앞선 리뷰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언급드렸던 게, 오나나는 이제 저희가 시티즌상으로 표현하는 4-2-3-1 네. 같을 때 오나나를 포함해서 1-4-2-3-1 이런 네.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터너 감독 하에서 맨유는 오나나의 빌드업 비중을 굉장히 높게 보고 네. 있거든요. 이날도 당연히 빌드업은 오나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브루노, 에릭센, 달로가 위치한 우측 위주로 좀 공격이 네. 전개가 됐는데, 이는 당연히 레시포드가 좌측에 있기 때문에 그를 활용한 아이솔레이션을 노렸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오나나가 전방으로 롱패스를 건네면 호일룬 내지는 맥토미니가 전방에서 볼 경합하면서 거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그런 공격 라인업을 보여줬는데, 일단 저희가 이 공격 패턴은 사실 지난 시즌의 터너의 감독의 맨유에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날 맨유의 컨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빌드업으로 맨시티의 압박을 뚫어내기는 어려우니 우린 한 방에 가겠다. 맞아요. 우린 딸깍을 하겠다. 이거였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뭐 펩한테 완전히 읽히면서 답답한 빌드업, 무기력한 축구가 이어졌죠. 일단 상대 빌드업 시, 그러니까 맨시티 기준에서 상대 빌드업이면 맨유겠죠. 네. 맨유 빌드업 시의 맨시티는 전방 압박을 통해서 오나나를 견제를 해줍니다. 경기를 보면 홀란드 내지는 그릴리시 아니면 베르나르도 실바 등이 지속적으로 오나나에게 압박을 가했고, 때에 따라서는 2명이 붙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오나나를 견제를 하다 보니까 오나나가 롱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게다가 맥과이어 에반스를 통해서 짧은 패스 탈압박을 하기에는 그것 또한 부담이 네. 있기 때문에 맨유의 전체적인 빌드업이 오나나가 막히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전방에 있는 호일룬 내지는 맥토미니도 상대 중원과 수비 라인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상대 진영, 즉 맨시티 진영으로 넘어가기조차 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롱볼 딸깍도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쉽고 그냥 좀 올려주면은 대충 받아가지고 대충 넣으면 되지 않냐 개인 맞아요. 능력으로 이렇게 뽀짝뽀짝해서 근데 그런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롱볼도 정확히 열려있는 상황에서 주는 거랑 그냥 급하게 빵 차는 거랑 사실 받는 입장에서도 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열린 공간에서 좋은 선수에게 패스를 줄 거냐는 고민이 뭐 있었겠죠. 뭐 있었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플레이로 보자면은 어떻게 롱볼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이 상당히 메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딸깍도 딸깍 나름인지라 사실 브렌트포드가 첼시를 잡았던 네. 것처럼 상대 수비 라인이 헐겁고 내지는 대인 수비에 약한 팀이라면 뭐 크게 먹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맨시티는 전혀 그런 팀이 네. 아니죠. 당장 이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저는 압박 대 압박으로 이 경기를 정리할 수도 네. 있을 것 같다고 시작을 했는데 맨시티의 네. 압박은 너무나 오나나를 네. 잘 괴롭힌 반면 뒤에서 언급할 맨유의 압박은 맨시티를 많이 괴롭히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빌드업 퀄리티 차이부터 네. 좀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 그 와중에도 맨유 쪽에서 좀 고군분투했던 그나마 선수들을 잘했던 뽑아보도록 선수들. 네. 하겠습니다. 일단 맥토미니를 좀 짧게 언급을 할게요. 터나 감독은 맥토미니를 이날 공미에 배치하면서 좀 그의 공격 능력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뭐 일단 맥토미니 같은 경우는 뭐 맨유에서는 지금까지 후방에서 주로 뛰었지만 국가대표 가면은 오히려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오히려 더 올라가서 공격수 같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공중볼이나 아니면 압박 능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약간 옛날에 펠라이니 선수 그런 그렇죠. 선수 같이 약간 활용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 자리에 서는 게 익숙한 선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날 맥토미니 역할은 일단 전방 압박 시 공격진과의 1차 저지선 형성하는 네.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전방 압박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몇 경기를 통해서 맥토미니가 뭐 극장골을 넣은 경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역시 전방에서 좀 많이 싸워주는 파이터형 선수다 보니까 압박에서의 이점을 가져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맨유의 전반전 슈팅 4개 중에 2개가 맥토미니의 발끝에서 나왔고 그 2개는 모두 유의 슈팅으로 연결됐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맥토미니는 그나마 안 좋았던 맨유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네. 하지만 레시포드, 호일룬드 나머지 공격수가 굉장히 극심한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네. 맨유는 이날 XG가 0.95 슈팅 7번을 기록을 했음에도 무득점에 그쳤죠. 사실 이날 경기에서 맨유가 찬스를 아예 못 만든 건 아니거든요. 뭐 그 와중에서 롱볼을 통해서 찬스가 몇 개 나왔었는데 뭐 이 앞서 언급해주신 레시포드, 호일룬 이 두 선수에게 가장 아쉬웠던 거는 마무리 능력. 결국 골을 못 넣었다. 이거에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 근데 사실 맥토미니를 언급하면서 약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자리에 사실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마운트도 있거든요. 마운트도 충분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주고 싸워주고 압박해주는 선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토미니보다 오히려 골 결정력이나 포인트 양산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봤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일룬과 같이 공중볼 경합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마운트가 조금은 약점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터너 감독이 지속적으로 맥토미니를 기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번 고군분투했던 두 번째 선수로는 오나나. 진짜 이날 경기 선방 진짜 오졌습니다. 진짜 선방 오졌죠. 진짜 솔직히 저거는 혼란의 헤더를 막은 건 진짜 그냥 이거는 못 막는다 하고 완전 골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예측을 해서 다이빙을 하면서까지 막아낸 그런 장면도 있었고 선방이 진짜 너무 많았어요. 네, 일단 더 큰 참사가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전반적 경기를 보면서 이거는 식스앤서 시티나 이런 유명한 참사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 맞아요. 나오겠구나. 이건 오늘 역사가 쓰여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오나나 덕분에 막은 겁니다. 네, 오나나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드업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3실점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나나의 스탯을 살펴보면 선방 7번 그리고 XGOT 기대 유효 슈팅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슈팅을 때렸을 때 얼마나 좀 유효 슈팅 그러니까 즉 득점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은지 그게 3.95였기 때문에 사실상 오나나는 그나마 대참사가 날 뻔한 경기를 최소화로 막아줬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경기에서 오나나에겐 까방권을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오나나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약간 인플레이 선방 능력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의문을 겪으면서 좀 부진한 모습도 있고 저건 막아줬어야 되는데 이런 장면들도 있고 했는데 확실히 좀 멘탈을 잡고 난 다음에는 뭐 이런 선방 능력도 나오면서 확실히 뭐 이번 시즌 영입한 선수들 중에 그래도 오나나만큼은 성공이 아닌가. 그리고 폼은 좀 되찾은 것 같아요. 좀 시즌 초반에 어려웠었는데. 맞아요. 물론 이게 맨시티였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좀 더 가혹할 수 있는 경기였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기점으로 음. 오나나가 선방에 대한 자신감 내지는 킥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터나가 원하는 그런 전술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 보자면 결국 돌고 돌아서 언급해야 될 건 터나 감독이죠. 네. OT에서 계속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날도 사실 맨체스터 더비라는 중요한 경기임에도 무기력한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졌다는 거는 뭐 그렇게 테나 감독을 비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아까 저희가 라인업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냥 선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뭐 지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근데 어떻게 지느냐가 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기도 했고 특히 수비진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비 조직력으로 인해서 맨시티 공격진에게 계속 오픈 찬스가 나왔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저기 측면에는 제가 비어있고 여기 측면에는 얘가 비어있고 하면서 홀란드도 헤딩을 제자리에서 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수비 조직력이 낮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조로운 공격 패턴이 이어지고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의 맞춤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시즌 그 똑똑하고 반짝였던 테나의 머리는 오늘 이번 시즌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지난 시즌이 이제 출발치고 매우 좋았고 그다음에 챔피언스리그도 진출하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선수단 장악도 결국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고 뭐 전술적인 면에서도 의문이 있고 그 성적도 안 좋고 그냥 맞아요. 좋은 게 없거든요 지금은. 최근 3연승을 기록하면서 공식전 3연승을 기록하면서 약간의 반등을 하나 싶었지만 그것도 들여다보면은 다 1대0의 꾸역승이었고요. 경기력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챔피언스리그 호펜하임이 아니죠. 코펜하겐전 같은 경우도 그거 졌어야 돼요 그냥. 네. 한 점 차로 계속해서 이기고 있긴 했습니다만 정말 경기력이 이걸 왜 이기지 싶은 경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구단 SNS 댓글이나 아니면 팬카페 등에서는 터나에 대한 비판 여론 내지는 의문 이 감독을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도 적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 자체가 인수 문제로 여전히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부진이 더 길어져서 첼시처럼 1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하면은 정말 경지를 고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단 맨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순위는 8위로 뭐 그렇게 절망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챔스권이랑 근데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챔스권이랑 8점 차이. 사실 챔스는 이제 벌써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다고 봐야겠죠. 뭐 그리고 이제 유로파권이랑 그래도 한 경기 차 이내로 좁혀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것보다 문제는 지금 득실차도 지금 마이너스 5고 맞아요. 경기력도 딱히 이제 위에 팀들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짜로 만약에 더보리그로 좀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치명적인 연패를 한다거나 뭐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테나도 뭐 변명할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면은 안 자를 수가 없지 않을까요? 맨유인데 그래도 사실 이게 맨유 팬들도 가혹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시즌을 봤잖아요. 지난 시즌 터나우는 리그 3위, 리그컵 우승, FA컵 준우승 등을 기록하면서 정말 모반무솔랑까지의 시기를 거치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 터나우와 함께 부활할 준비만 됐구나, 부활할 준비가 끝났구나 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올 시즌에 이런 성적을 보여주면서 조금 팬들을 답답하게 하다 보면은 인내심이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좀 빨리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감독을 선임하면은 1년 차 때는 그래도 부족해도 괜찮아, 준비하는 기간이 하고 2년 차 때 발전하고 또 3년 차 때 발전하고 그래서 한 3, 4년 지나면 이제 완성이 팀이 좀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오히려 1년 차에 잘 되고 2년 차에 이렇게 꼬꾸라지다 보니까 뭔가 또 반작용이 좀 심한 게 아닌가. 맞아요. 원래 1년 차에 이렇게 잘 쓰면 와 2년 차에는 뭐 우승을 바라보나? 아니면 적어도 좀 유지가 되게 팬들은 바라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무 낙차가 크니까 지금. 특히 리그 홈 성적이 6경기 3승 3패. 이거는 좀 올드 트래포드인데 게다가 7득점에 10실점. 이거는 사실 아무리 터나우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이거는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성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터나우 감독이 지금은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계속해서 승리를 거듭하면서 이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맨시티 쪽으로 빨리 넘어가 보자면 맨시티는 사실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이거는
맨시티의 거의 공격 훈련이었어요. 이게 경기 맞아요. 자체가 너무 많이 지배해가지고 맨시티가. 그래서 저는 맨시티 전체도 전체지만 몇몇 선수들을 좀 꼽아서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일단은 베르나르도 실바를 비롯한 맨시티 빌드업을 좀 살펴보자면 빌드업 시 맨시티는 그바르디올, 실바, 그릴리시가 위치한 좌측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전환을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워커, 포든, 알바레즈의 좀 속도를 살리고자 했는데요. 이때 윙어로라선 그릴리시와 포드는 터치라인에 좀 붙어서 머무르기보다는 인버티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메잘라랑 스위칭을 한다거나 측면 공간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중원 싸움을 가담을 해준다거나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맨시티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중간중간 맨유가 전방 압박을 시도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토미니 내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으로 좁혀서 많은 전방 압박을 가져갔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스톤스가 센터백으로 내려가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3선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4-2-3-1 정도의 전형이겠죠. 이렇게 이동하는 등 후방 수적 우위를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진짜 전술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이 팀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걸 정말 잘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맞아요. 공격 전개 시에는 정말 유기적인 게 뭔지 뭐 바르셀로나부터 시작한 가르디올라의 포지셔널 플레이에 정말 정점을 보여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진짜.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용어가 수적 우위거든요. 왜냐면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전술의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잘 유지하고 얼마나 밸런스 있게 유지하는 팀이 강팀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맨시티는 백포, 백스리를 오가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유연하고 유기적으로 이 전술 운영을 보여주면서 이 주도권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 개인적인 MOM은 베르나르도 실바였다. 뭐 빌드업이면 빌드업, 공격할 때는 공간 창출해주고, 바깥쪽에 그릴리시가 열어주면 직접 박스 들어가고, 크로스해서 어시스트하고, 그냥 뭐 혼자 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 더블라이너가 빠진 이후에 맨시티의 공격이 굉장히 좀 답답해지는 경향도 있었고, 뭐 베르나르도 실바는 로드리 빠졌을 때 막 3선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등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베르나르도 실바도 그 맞는 역할을 딱 맡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번 시즌에도 적응력도 올라가는 모습이고, 포지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데브라이너의 공격은 이번 경기에서는 좀 잘 베르나르도 실바가 정확하게 메워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잘한 선수를 뽑아보자면 역시 로드리 한번 뽑아볼게요. 로드리는 지난 6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고 이후 팀이 리그 2연패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귀한 9라운드 브라이튼 전부터 맨시티는 공식전 3연승을 기록하면서 역시 맨시티의 본체는 로드리다라는 말을 여전히 듣고 있죠. 일단 뭐 로드리 같은 경우는 이 과르디올라의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부스케츠처럼 한정된 역할만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방위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뭐 슈팅도 때리고, 뭐 압박도 하고, 수비도 하고, 빌드업도 하고, 뭐 축구 선수가 할 수 있는 이 역할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로드리가. 맞아요.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사실 이런 게 다 나왔어요. 공격 시에는 박스 부근으로 가서 중거리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킬패스를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직접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수비 시에는 원래 본인이 잘하던 상대 역습을 저지하고 경합해주고 그런 수비적인 역할도 굉장히 잘 수행을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포든 득점 상황을 보면은 로드리가 박스 앞에서 돌파를 한 다음에 왼발 중거리 슛을 시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골의 기점이 되었기 때문에 로드리가 이 공격 상황 그리고 수비 상황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굉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사실 지난 시즌 로드리는 이보다는 좀 더 수비적인 역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더브라이너가 나가고 그리고 귄도안도 나가면서 로드리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선수라는 걸 올 시즌 더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활약이 이어진다면 뭐 프리미어리그 베스트는 말할 것도 없고, 조심스럽게 맨시티가 이 기세로 우승을 한다면 좀 모레 선수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로드리 활약이 그만큼 또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홀란드 득점 장면 깔끔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홀란드는 사실 오나나의 선방솔가 아니었으면 해트트릭 이상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PK도 성공시켰고 그리고 프리헤더도 성공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홀란드가 연패 기간 동안 득점에 실패하면서 좀 역시 너는 골만 넣을 줄 아는구나 라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어느덧 리그 11골째를 기록을 하면서 리그 최고의 공격수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도 진짜 전반 완전 초반에는 홀란드가 찬스를 많이 못 잡았어요. 전반 초반 중반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래서 뭐 이제 그 경기를 보고 있던 뭐 실시간 댓글창 같은 데도 홀란드가 오늘 좀 안 보인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뭐
그 홀란드에 대한 그런 비판들, 얘는 골 넣는 거 말고 다른 거 잘 못한다. 저 동의합니다. 네. 사실 골 넣는 거 말고는 뭐 정말 다른 걸 특출나게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골을 너무 잘 넣어요. 사실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득점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골을 너무 잘 넣는데 과연 다른 걸 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죠. 다른 건 이제 다른 네. 역할을 맡은 네. 선수가 해주면 되고 네. 너는 9번이니까 골만 넣어라. 저도 사실 이런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정말 이 페이스로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홀란드는 리그 최고의 공격수임이 분명하고, 그리고 제가 앞선 맨유 리뷰에서 사실 맨유의 조직력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픈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맨시티가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오픈 찬스를 만든 게 그렇죠. 바로 맨시티가 빌드업을 잘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뭐 홀란드도 마무리도 잘했고, 그다음에 그런 결정적인 오나나가 선방을 했지만 슈팅들 때려준 것도 또 홀란드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당장 득점 장면도 면밀하게 보시면은 이 선수가 들어가줌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네. 선수에게 공간이 생기고, 이 선수가 바깥으로 빠짐으로 인해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침투할 공간이 생기는 등 정말 이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네. 공격 패턴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사실 맨유 수비진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바란, 리산드로, 완비사카 뭐 내지는 루크쇼 다 있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이날 맨시티는 무적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하면 정말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란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마지막에 후반 세 번째 골 장면에서 본인이 이제 슈팅을 했으면은 헤트트릭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각도가 이제 많이 열리지 않았는데 충분히 슈팅은 때릴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홀란드의 슈팅력을 고려한다면. 근데 그걸 또 밀어주면서 어시스트를 했다는 게 이 선수가 뭐 본인의 그런 골 욕심 이런 거를 위해서 팀 플레이를 희생하는 선수가 아니다라는 걸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득점왕을 네. 노릴 정도의 득점력을 가진 공격수라면 사실 골 욕심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해트트릭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정말 팀의 한 골 한 골을 위해서 이런 패스를 주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선수도 프로의 기질을 가진 완벽한 선수다.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정말요. 이기적이지 않고. 그런 걸 보면 와 정말 모든 걸 갖췄다 이 팀은. 네.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뷰 마쳐봤는데요. 리뷰 마치면서 이제 후토크로 준비한 게 뭐 아무래도 맨시티가 잘하는 거는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고, 다 예상했죠. 다 알고 있던 거니까. 다 알던 놀라운 일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맨유가 이렇게 졌다는 게 좀 팬분들한테 충격을 줬던 것 같은데,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이제 로이킨이 최근 인터뷰에서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한번 이걸 가지고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일단 로이킨의 멘트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킨은 브루노는 주장에 어울리는 선수가 절대 아니다. 테나그 감독은 당장 브루노의 주장직을 박탈해야 한다. 브루노는 항상 투덜거리고 징징대는 선수다. 주장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요소를 반대로 갖췄다. 언제나 짜증내고 동료들이 실수하면 팔을 휘둘러 불평한다. 참아주기가 힘들다. 이 정도면 거의 진짜 할 수 있는 최상의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은 작년 부근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죠. 뭐 부심과 싸우기도 하고 계속해서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날도 경기 후에 굉장히 좀 불만 가득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막 나가는 모습,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사실 뭐 저희가 이건 국뽕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와 좀 많이 비교가 되는 모습인데, 앞서 1부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저희 손흥민 선수는 벤탄쿠르를 팬들에게 응원 받으라고 밀어주고 히샬리송 골 넣으면 밀어주고 하는 이제 팀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조금 이게 주장의 모습이 맞나라는 의문이 충분히 들만한 장면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장이고 영향력이 있는 선수라면 짜증을 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팀 상황이 많이 안 좋고, 그다음에 본인이 막 밀어줘도 골 찬스 계속 공격수들이 놓치고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짜증 나긴 할 거예요. 그거는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은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좀 표현이 과하다. 맞아요. 물론 손흥민 선수 짜증 안 내는 거 아닙니다. 안 내는 거 아니죠. 불만 있으면 얘기하고 짜증도 내고 하는데, 이 수준, 그러니까 좀 약간 그거는 지금 브루노가 하는 수준은 팀 동료의 플레이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해를 끼치는 수준에. 맞아요.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축구를 직접, 축구는 아니면 뭘 하든 뭐 일을 하건 뭐 게임을 같이 하건 뭐 스포츠를 같이 하건 좀 적당히 해야지. 맞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맨유라는 팀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장의 역할이 굉장히 좀 더 중요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런 식으로 좀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맨유 팬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조금 달갑게 보기는 어려운 장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조금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주장으로서 해야 되는 상황들과 역할이 있잖아요. 좀 적당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네, 그런 걸 보여줘서 밸런스를 좀 더 좀 잡아야 모범적이면 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주장이 선수들을 이제 못하는 선수들을 이렇게 딱 자극시켜서 능력을 이끌어내고 뭐 옛날에 뭐 마이클 조던 다큐도 보면은 이제 정말 조던이 팀 동료들을 많이 괴롭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많이 괴롭혔죠. 근데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괴롭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조던은 경기장에서는 오히려 화를 내면 화를 냈지. 이렇게 막 그냥 쪼잔한 불평 이런 건 잘 안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팀을 이제 또 캐리하는 능력을 또 보여줬으니까 또 그게 먹힌 건데 참 이제 짜장을 안 내야 되고 뭐 무조건 이제 오냐 해주고 우쭈쭈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브루노는 좀 너무 과하다. 그리고 과연 이 브루노가 팀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건가? 선수들의 지지를 받는 주장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뭐 사실 경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맨유 얘기를 해보고 저희가 준비한